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한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국가 현안 대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주제가 물론 여러 가지 올해 두 번째로 하긴 했었는데요. 주제가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에너지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거의 뭐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에너지 요금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러한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요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유튜브 에너지 시민연대 유튜브로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나온 발제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탄소 감축 없이 이렇게 고탄소 시대로 가다가는 2100년인 경이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6.3%가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75년 후에는 여름이 거의 그 반 이상, 1년에 반 이상이 된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얘기 같죠. 75년 후 2100년. 그렇지만 이 에너지 문제,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바로 당장 우리들이 행동을 실천해 하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분의 그 토론자를 모셨고요. 한 분의 발제,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보고 정말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생각하신 에너지 요금은 어떻게 풀어야 갈 것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시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는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의 김정인입니다. 최근에 신삼고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상황에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이 또 상당히 최근에는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긴급하게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로 했는데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는 발제는 화두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저도 에너지 쪽 많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고 에너지 요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금 포괄적이고 상당히 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얘기라고 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도 홍일환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저는 탄소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 그리고 2050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탄소 감축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절대절명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5년도서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일본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최근에 3월 달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약 500개 기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자발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인 게 아니고 유럽처럼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중국이 2021년 7월에 발전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산업들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탄소 거래 시대가 온 거죠. 이외에 다른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제품에다가 부과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가지고 에너지 효율적인데, 에너지 절약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막대하게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했죠. 영국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그래서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서부터는 워낙에 심각해지고 국제적인 호응도가 낮으니까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세,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세를 중요한 에너지 산업들, 철강, 시멘트, 화학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탄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이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한테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재무 정보는 다 공시해라. 이것이 추세고, 우리나라도 2조 이상 상장한 기업들인데 2조 이상 된 회사들은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재무 정보를 다 공시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금융권들이 착한 기업, 나쁜 기업, 못된 기업을 구분한 다음에 나쁜 기업, 못된 기업들, 즉 친환경에 역행하는 기업들한테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의 일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ESG를 강화하는 것들도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들이죠. 또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녹색 예산, 탄소 예산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법적으로 탄소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정부가 예산을 필 때, 예산을 작성할 때 반드시 탄소 감축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사업이 잘 됐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오래됐습니다, 유럽은. 그만큼 정부가 나서서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예산에까지 반영해서 넣겠다. 이런 거 말고도 탄소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탄소 라벨제,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전기나 가스나 물을 줄이면, 심지어 자동차를 적게 타면 포인트를 주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거가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탄소 시대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에너지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에 나온 결과가 탄소에 대한 배출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대한 해결을 가스, 전력, 석탄, 석유,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탄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도 아쉽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꽤 오랜 동안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받아왔죠. 물가 때문에 시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한다. 나가하는 것 때문에 특히 전력요금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보다 전력에 대한 소비량도 많으면서 절약은 적어지고 효율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많이 나게 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 말고도 환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미 벌써부터 뭐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라든지 가습기 문제라든지 또는 특히 최근에 OECD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고 황사가 많은데 해양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동물이 버린 것이 아니죠. 플라스틱. 인류가 생활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생긴 미세 플라스틱인데 그것이 생태계에 대한 파괴, 산호라든지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전방위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사막화에 대한 문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 해양 오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빨리 1차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전환 문제를 가야 되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절약해야 되고 그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럽은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아주 다양하게 제조업 중심의 배출권 거래에서 건물까지도 포함되는 것들로 하겠고 또 최근에 나온 제 연구에 보면 뉴욕시가 5만 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합니다. 2024년서부터. 2019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LL Law라고 하는 겁니다. 로컬 Law라고 하는 건데요. 97 무려 5만 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이젠 건물도 에너지를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내연기관을 전면 2035년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SUV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2030년까지 40%를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매년 공공건물은 3%씩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에너지 효율 의무화 방안이 최근에 도입이 됐지만 전방위로 모든 공공건물에다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영국에서도 기후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정보에 대한 공시를 증권감독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방금융감독청이나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다 오픈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탄소세도 국경에 넘어오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서 적게 배출되는 유럽으로 왔을 때 그 차이만큼을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미국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상 IRA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대표적인 게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 세계에 대한 공제를 해주겠다. 일본 같은 데서는 암모니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수소를 혼소해서 화력 발전에다 써가지고 20%를 혼소해서 쓰고 수소도 혼소해서 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가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해상 풍력
공급하겠다. 그리고 인도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2035년까지 30년 정확하게는 온실가스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5% 줄일게. 그러다가 4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업들도 나서서 우리 사업장을 구매도 할 수도 있고 자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100% 자기네들 사업장을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하겠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은 게 CFE라는 게 있습니다. Carbon Free Energy. 아예 탄소가 나오지 않는 100% 순수 신재생 에너지로만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동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한 300개가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는 30개 정도의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CFE에 참여한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을 드라이빙을 거는 것들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UN과 그다음에 Sustainable Energy for All이라고 하는 단체랑 같이 탄소가 나오지 않는 전혀 무탄소인 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글은 세계 최초로 상세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라고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도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배출권 시장이 됐고 유럽도 있고 미국은 12개 주가 처음에는 10개 주로 시작했는데 12개 주가 하고 있고 일본도 들어오겠다고 있고 그러면 이게 조금 있으면 거대한 전 세계 탄소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탄소가 거래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요즘에는 탄소 경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아직은 안 했지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상황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자립도 의존도는 극히 적어서 석유에 대한 소비는 전 세계 7등이고 1차 에너지 공급은 9등이고 전력 소비도 7등이고 에너지 소유 의존도는 거의 94%. 이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석유 개발해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거 다 따져도 한 11% 조금 넘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주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몇십 년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방관만 했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묵과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1차적으로 에너지 효율, 절약 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나 이런 걸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일본도 한 20%, 독일은 40%, 중국도 한 2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증가시켜서 가야 되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원에 대한 비중들이 특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 녹색 부분인데 거의 바닥에 있다가 최근에 좀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탄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아마 계속 정체돼서 있다가 이제 쭉쭉 떨어져서 나가겠죠. 석유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줄 거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 요금이 28.7%, 가스 요금이 38.7% 상승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전력 요금, 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한전의 부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됐고 가스공사에 지금 부채가 있으니까 이게 또 아라리 계속해서 체인 이펙트죠. 다른 것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 주방용 가스 요금은 쭉 올라가다 또 이제 일정 부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가스 요금은 오히려 저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따 토론을 해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문제, 에너지 요금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좀 다룰 건가.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조금 설득력 있게 와닿을 것인가.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한 번에 오늘 토론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꽤 많은 토론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제2의 의무로 또 가겠습니다. 좌장입니다. 네. 좀 부족하지만 제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한테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광훈 광주 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박재현 아주대학교 탄소제로 에너지센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영 한국가스학회 회장님이 토론해 주셔서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을 주관하신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님 아까부터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복장도 남다르시고 생각도 남다르신 우리 김광훈 운영위원장님한테 먼저 토론을 포문을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왔고요. 원래는 이 복장보다 더 특이한데요.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수님 발제에서도 알리백에 대한 소개를 좀 하셨는데요. 저도 알리백 시민클럽에 가입해서 최고 등급인 블루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지가 있는데요. 제가 주택에 살다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5km 정도 설치를 해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복장에서 느끼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가정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이동 과정에서 나오는 수송용 에너지 이런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알리백 시민클럽의 블루 등급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앞서 이제 소개에서는 기업 중심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리백들을 실현해 가고 있다 이런 소개를 잠깐 드리면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알리백 시민클럽에 좀 참여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알리백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본다고 치면
저는 먼저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치면,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석유 소비가 7위, 그다음에 전력 소비 세계 7위, 별로 좀 올라가서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은 부분인데 7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사용량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낮은 요금 체계, 이런 부분들이 좀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른 5분들과 달리 교통 수송 부문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교통 수송 부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해결들이 돼야만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탄소 감축에 접근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송 부문은 전체, 그러니까 국가 탄소 배출에서 약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 산업에 이어서 수송이 3위를 해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송 부문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약 96.5%가 해당될 건데요. 도로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 배출되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배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7.8% 감축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현재 자전거 분담률이 1.6%인데 이걸 10% 정도까지 올리면은 전체의 약 42%의 절감량을 달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자전거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수치상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젠가 그제 그랬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이제 국무회의 통과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 제시와 관련해서 교통 수송 부분만 좀 본다고 치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450만 대 보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었고요. 수요 관리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자동차 운행 거리가 많기로도 유명한 나라인데요. 수요 관리 차원에서 총 주행 거리를 4.5% 정도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를 포함시켜서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뭐 친환경 운전이라든지 철도 활성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것이 전기 수소차의 450만 대 보급,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고, 주행거리를 4.5% 감축하겠다라는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뭐 대중교통과 연계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연차에 대해서 좀 수요 관리에 집중하겠다. 이거는 뭐 공유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요 관리와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보고,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해서 봤을 때 전기차가 과연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니까 당연히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대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탄소 감축량에서 74% 정도가 친환경차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발전 과정에서 운행 과정까지 이산화탄소 실 배출량을 보면 킬로미터당 91.4g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 90% 정도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전기차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
앞서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석탄이라든지 가스에 의존하는 발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전기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전기차는 운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전기차는 일반 차 대비에 연간 주행 거리가 2배에 해당됩니다. 이건 이제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약 23,800km 정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연간 평균치로 봤을 때 이에 대비해서 내연기관차는 약 12,6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말 그대로 싸다 이런 인식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를 쉽게 말 그대로 충전해서 타고 다니는 방법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더군다나 문제는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요금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차는 구매 당시부터 보조가 들어가죠. 약 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정도의 말 그대로 재원을 보조받습니다. 이걸 450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90조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보조해 주면서까지 전기차를 확대하는 것들이 과연 맞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행거리에서 4.5%를 감소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기차는 이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운행 과정에서 통행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의 감면 이런 것까지 전기차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것들까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수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걷거나 뭐 자전거나 대중교통과 연계시켜서 해볼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우리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보행이나 자전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정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좀 심도 있게 보는데요. 자동차를 산업적 관점에서 소유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운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자동차 의존율이 높지 않는가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25년까지 1인당 주행거리를 13% 정도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는 2030년까지 4.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현실적으로 4.5% 감축은 너무 말 그대로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혼잡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유형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좀 말 그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통 수송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물꼬를 터드렸고요. 다른 부분 이야기를 듣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박재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대학교 탄소제로 에너지센터 박재현입니다. 아주대학교 탄소제로 센터는 지역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요, 또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아주대학교는 수원시와 MOU를 맺고 그 수원시 관내에 3개 단지를 모아가지고요, 그 시민들에게 직접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갖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대비 각 가구별로 탄소 배출을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3개 단지 한 2,000세대 5,000분 정도 됐고 지금 앱 가입자는 한 2,500여 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한 개 단지에서는 작년 동월 대비 13%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지는 한 7.5%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된 단지가 한 3.8%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재택근무가 많았다고 해서 그 재택근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보이는 거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사용하는데 이렇게 동참을 해주신다는 거에 굉장히 뜻깊은 연구 자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시민들을 계속 직접 만나면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면서 느꼈던 건 탄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김정인 교수께서 말씀해 드렸듯이 에너지 이꼴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이꼴 탄소 배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은 탄소 중립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 스스로 탄소 중립을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셨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탄소 중립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에너지 사용량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전기 1kW당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고 물 1톤당 그다음에 가스 1루베당 그다음에 에너지 칼로리당 각각의 에너지 원별로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고 내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에너지 사용량 대비해서 탄소 배출로 계수를 변환을 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탄소 배출을 얼마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내가 실질적으로 절약하는 건 에너지지만 그걸 통해서 탄소 저감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로 내가 배출되고 있는 탄소를 얼마큼 배출되고 있는지 알려드린다면 충분히 시민들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동참을 하시는 거고 그 탄소 저감 자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에너지를 보다 더 과잉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본인들 스스로 찾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측을 할 때 너무 과금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나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는 한 달에 한 번 과금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명세서를 통해서 내가 접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거를 통해서 얼마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탄소 포인트제나 탄소 발자국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지만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알 수 있는 거고 실시간성을 가지고 내가 배출되는 탄소를 수치화하고 데이터화를 한 데이터 값을 내가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과금 위주로 계측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 위주로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탄소 배출 계수로 바꿔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훨씬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과잉되는 에너지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과잉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과 방향을 제안드리고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얘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 말씀을 듣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네. 사실은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동규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에 있는 이동규입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가 에너지 요금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요금과 관련해서 조금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될 건데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이제 번지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요금 정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물가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다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력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시장에서 가격을 왜곡을 시켰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공짜로 다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우리가 강제로 지금 그 연료가 되는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요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거를 억제하다 보면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가는 대가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지금 탄소 중립 얘기, 저탄소화의 사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전력 요금을 그대로 계속 상한을 억제하게 되면은 이게 재생에너지의 확대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이제 석탄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화석 연료 계열에 비해서 조금 더 단가가 높았는데 이것이 지금 에너지원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력 요금이 올라가면은 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의 어떤 좀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금융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전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적자를 기록했죠. 역사상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적자 규모를 메꾸기 위해서 후순위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이 굉장히 동요를 했어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한전에 의한 이제 채권 시장의 동요는 뭐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전같이 이제 큰 기업 그리고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던 다른 기업들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한전이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순위채 작년에 발행할 때도 금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한전과 같은 AAA의 기업들이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발표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 사용량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생활비를 좀 줄이는 게 좋으니까 생활비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들이 부담이 되겠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가격에 따라서 소비 행태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소비량이 그대로 정해진 상태에서 가격이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에 대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격을 계속 고정시키니까 소비량을 줄일 의사가 별로 없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스스로 어떤 도덕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서는 소비량을 줄일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더 큽니다. 아까 전에 유럽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탄소화의 길을 굉장히 유럽의 모델을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들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유럽은 지금 저탄소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앞으로도 한 작년 기준으로 몇 년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 기사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이상 오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0%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탄소를 배출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를 정했을 때도 왜 이렇게 약하게 정하냐 이러면서 강하게 좀 더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죠. 그리고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대가를 사실 치르면서 탄소를 줄이는 거지, 탄소가 그냥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은 가만히 있고 그냥 기업만 알아서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탄소는 개인도 배출하는 거고 기업 단위에서도 배출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스스로를 바라보는 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는 모르겠지만은 OECD 32개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가정 부문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가정과 산업이 교차 보조를 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즉 가정의 전기요금을 조금 더 높이고 그 높아진 마진을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 교차 보조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요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교차 보조는 지금 없어진 지가 한참 됐고요.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얘기들은 또 혹시 시간이 남으면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정수 총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단체협의 안 나온. 예. 공교롭게 바로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 의견에 약간 좀 상반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순서가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정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전년 동월 전기요금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9.5%,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36.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은 작년 겨울에 그 난방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뭐 일명 폭탄 고지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부닥쳤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1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정도였고 2월부터는 이제 4%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요금이 이제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수준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과 시기, 또 이제 그 타당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소비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줬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나 가스 모두 원재료가 인상되고 또 적자 운영이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가 산정이 어떻게 됐고 또 외부에서 구입해 오는 전력비가 어떻게 되는지 정밀하고 좀 자세한 분석을 해서 소비자에게 좀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차이도 굉장히 큰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뭐 어젠가요? 얼마 전에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정보는 뭐 아직 잘 소비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을 한다고 매번 발표를 하면 느껴지는 게 이 가격 변동에 있어서 이런 전력 요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또 탄소 중립이나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투자 등 이런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돼서 인상을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요번에는 몇 퍼센트, 뭐 조금 지나면 몇 퍼센트 이렇게 가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고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시각에서 로드맵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를 나눠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 정상화가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 인상 외에 에너지 수요 감소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에너지 수요 감소를 소비자들도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교수님 뭐 기업들만 왜 하라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뭐 경부화 요금이나 이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균 산업용 전력 사용량 상승률보다도 그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전기요금을 소비자들한테 올려서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인데 이 소비자가 에너지 요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 소비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아주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소비자들은 좀 더 참여하는데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희용 박사님, 정희용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용입니다. 오늘 김정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좋은 코멘트 잘 들었고요. 이 에너지 요금 하니까 작년 11월부터 이제 그 요금이 좀 많이 올랐죠. 올라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이제 난방비 폭등인 문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고, 사실 오늘 총장님 여기 나오시라고 하길래 여기 또 끌려가면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스 요금하고 전기 요금은 사실 그 원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추가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아닌데 소비자들은 원가 올랐지만은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력과 가스 회사들은 매출이 엄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오지만은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전력 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는 이유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밀하게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에너지 수급 수요 계획에 대한 실패가 큰 요인을 차지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작년에 이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천연가스는 발전 설비 용량의 한 20.5% 그리고 발전 용량의 한 20.3%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NG가 들어가야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럼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LNG 수급은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라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구매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상에 있던 부분들을 가지고 해왔지만은 작년에 발전 부분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이것을 국제 시장에서 스팟 시장에서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계약으로 도입하는 물량이 톤당 약 한 800원 정도 한다고 하면은 스팟으로 비싸게 사오는 물량은 2,200원, 2,300원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스팟으로 구매한 물량이 전체 한 1,100만 톤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요금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나라가 LNG를 수입하는 전체 금액이 5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21년도는 255억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5억 불이 작년에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력요금, 가스요금의 상승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가지고 장기 수급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끔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전체적인 비용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과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전전화 문제입니다. 올 전기화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발전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기로 가는 것이 굉장히 생활에 편하긴 편합니다. 편하지만은 관련된 부대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가스라든지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 전기화로 가다 보니까 전기의 피크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름에 하절기에 피크 부하가 걸렸을 때 피크 부하에 해당되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한 기를 가동한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이런 피크 때는 그 피크에 해당되는 부분의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전체적인 비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 전기화는 전기로 가긴 가야 되겠지만은 아까 우리 김강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가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뭔가 발전 비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운영 비용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간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이 발전 비용을 전력 부분에서 좀 삭감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소비자 요금까지 왔을 때는 엄청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RE100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RE100을 넣어서 이제 CF 쪽까지 카본 프리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RE100은 사실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RE100을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구조상 RE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고 RE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RE100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카본 프리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ETS, 그러니까 유럽의 탄소 거래 지금 요금 자체가 한 98유로 정도 합니다. 톤당. 그런데 전망 자료에 보면은 RE100 이런 형태로 유럽이 가려고 하면은 ETS가 한 250유로 정도는 가야 최소한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제일 낮은 비용은 더 낮습니다만은 250유로까지 가는 이제 이런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가 매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ETS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야 RE100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위주의 경제체제다 보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RE100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카본 프리 쪽으로 가서 무탄소 전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전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비용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수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천연가스 배관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하이드로젠 100번 이런 계획은 46,000km에 이르는 엄청난 배관을 수소로 공급해서 수소 경제를 앞당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수소 공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의 많은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장래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 효율 부분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EU에서도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서 한 15% 에너지 비용, 15%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6,8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IEA에서도 에너지 효율은 직접적인 어떤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 자원안보특별법 그 공청회가 있어서 그게 정인으로 참고인으로 사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원안보특별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인데 지금 3분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원별로 강물, 뭐 천연가스, 석유 뭐 이런 원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효율 자체는 특별한 강물 에너지원은 아니지만은 에너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부분이 자원안보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수요 예측 실패해가지고 LNG 도입했는데 엄청난 걸 많이 했는데 그게 영향이 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홍혜란 사무총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와 앞서서 말씀하신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역시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역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요금을 쉽게 결정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신 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저희 에너지시민연대는 사실 2000년도에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에너지 전략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함께 자발적인 기후행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오면 큰 플랜카드에 2050 탄소 중립 국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1년부터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용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줄여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까 그 이동규 교수님께서 탄소 감축은 하자고 하면서 요금 인상하자고 하는 데는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죠. 여러 가지 조건상.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탄소 감축에는 최근에 지난달이죠. IPCC에서도 6차 종합보고서에 이미 기후 변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명백하다라는 것을 이미 물론 작년 4월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한 번 종합보고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후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위기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행동의 작은 행동으로 변화해서는 그게 쉽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다시 들고 있고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가격 시그널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예전처럼 사용해도 돼라는 조금 이렇게 바르지 못한 그런 그 신호를 좀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변화 없고 그래서 소비량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의 결과를 봤는데 22년도 작년이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 정책 추진이라든지 요금 조정 등을 통해서 실제 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3.1%가 감소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EU 27개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용량이 좀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코로나 때문에 기구가 늘어난 것도 있고 실내 생활도 늘어난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과 함께 에너지 전략을 요청을 하는 거는 계속 효율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에너지 전략 행동에 동참하는 거와 함께 에너지 효율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안내, 정책 홍보 이게 좀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는 참여하게 되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이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효율과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소비자 좀 인식을 높이고 수용성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 부분은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랄까요? 불가피성을 조금 정말로 국민들한테 세세하게 아까 이정수 총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세하게 명확하게 알려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범국민 차원에 이렇기 때문에 범국민 차원의 에너지 전략 행동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좀 줄이기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물론 정부나 에너지 공기업들에서 에너지 전략 실천 방안들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알리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에너지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에너지10년대가 217개의 전국에 있는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대 조직인데요. 4월 이번 주부터죠. 1일 1kWh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인데요. 물론 1일 1kWh를 줄이는 거가 큰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 실천 행동을 하면 어쨌거나 10가지 정도의 실천 행동을 하면 한 달에 한 7,500원 정도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요금 전략 차원이 아니라 인지할 수 있는 가격 신호를 좀 명확하게 인지해서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50 탄소 중립 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에너지 요금의 아무튼 전기 요금도 명확하고 세세한 정보 제공 되게 중요한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85% 90%가 전기요금 중에 연료비, 전력 구입비이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하려면. 근데 망 부분에 대한 투자, 관리, 안전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다 요금의 부분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야 되는 역할들이 또 다른 홍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너지 요금 얘기하면서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는 당연히 함께 고민이 되고 그분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담 방안이라든지 어쨌거나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제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거는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그대로 전가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간과하거나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그 부분들은 고스란히 이제 미래 세대한테 넘겨지게 되는 건데 그거는 또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문제는 100년 대계라는 말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에 크게 정책할 때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또 국민 수용성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도 있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라도 간과하게 되면 에너지 문제가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어젠가의 자료를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를 상승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무역 적자가 되고, 또 환율도 오르게 되면 그만큼 수입하는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2050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를 줄여야 되고 저소비 사회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국민들이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 아까 유럽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요금 체계는 갖춰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취약계층 부분이라든지 미리 정말로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부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요금은 탈정치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잘 쓰는 말씀,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아까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 국민들이 정말로 토론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전기요금은 저는 정상화가 되어야지만 2050 탄소 중립, 저탄소 사회로 가는 데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또 저까지 끼어들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토론을 조금 더 해보죠. 자, 우리 선생님들 토론을 다 들었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조금 질문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박재현 교수님, 그 상당히 저는 이제 재밌는 그 실험이시고 수원시랑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줬더니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 변하더라, 이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깊게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의원 박사님하고 이동규 교수님인데, 일본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꽤 오래됐는데 탑 러너, 뛴다 이겁니다. 탑은 상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 가전제품사들한테 에너지 효율을 상당히 개선시켜라. 그리고 개선시킨 결과를 숫자로 보여줘서 그거가 제품에 부착되도록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10% 더 개선이 되면 1년에 요금이 얼마가 지불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요금을 딱 붙여지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가전제품사들이 반대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부담된다. 그리고 가전제품사들끼리 이제 벌써 딱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500리터짜리 냉장고라도 이게 금방 보이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하겠다 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했어요. 하고 났더니 기업들의 세계적인 냉장고 경쟁력이, 가전제품 경쟁력이 늘었어요.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쪽에도 우리 정의영 박사님, 제가 알기에도 최근에 영국은 5년 동안에 실증을 했는데 도시가스 배관 안에다가 기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수소를 혼소를 해가지고 열 효율을 증가시켜서 아주 아까 6,500억 정도의 유럽 전체가 15% 효율 개선으로 개선됐다고 했듯이 되게 열 효율을 높인 그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스 쪽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파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규 교수님은 저희 경제학에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홍연한 총장님이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가스폭탄 나오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주고 막 그러지만 그 보조금이 딴 데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있고.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거가 올라가고 막 그래서 하면은 정부 보조금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데에 쓰면은 쓸 수 있는데 못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하면 그게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나중에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좀 우리가 할 건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들한테도 100% 이해가 됩니다. 당장 지금 워낙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뜨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뿐만 아니라 만 원에도 막 벌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연장선생 장사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격의 시그널을 정말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뭘로 시작되냐? 정치화 같은 데도 집약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탈정치화가 또 사실은 이 에너지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자,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박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원시에서 지난 2월 15일부터 수원시랑 MOU를 맺고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실질적 수치와 데이터로 시민들에게 사용하는 에너지 대비 탄소 배출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 앱 기능 안에는 그 전체 우리 아파트 가구 단지 세대 안에 내가 몇 등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지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 기능을 켜서 만약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은 핸드폰 앞에 인상 쓰는 표정이 되고 보통이면은 보통 그 다음에 적게 배출하는 세대는 웃는 표정으로 그 항상 핸드폰 화면 앞에 위젯 기능으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면 어떤 분들은 인상 쓰는 표시가 나오는 거고 어떤 분들은 웃는 표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게 한국 분들이라 그러지 저도 물론 그렇지만 530세대 중에 내가 한 520등 안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러면 놀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쓰고 있고 많이 배출하고 있고 내가 과잉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체감하시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를 과잉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 나서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력도 그렇고 모든 에너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나 이거를 실생활에 이렇게 실제 내 생활에 가지고 와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불해야 되는 내가 과금하는 에너지 비용이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는 지출할 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굳이 행동하려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작지만 내가 전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로써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다 보면 2050년에 달아서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보다 더 큰 행동과 더 큰 지불을 해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거를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를 공감하고 거기에 참여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균보다 많이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등수가 안 좋아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시고 실질적으로 과잉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 결과 어떤 세대는 어떤 아파트들은 10% 이상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대비 아니면 전달 3개월 대비.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너무 수치가 과하게 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그 정도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싶지만 사실은 중간에 전력 그 가스 요금 그다음에 지역 난방 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난방을 전력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 요금이 5% 이상 감축됐다는 건 굉장한 그 시민 참여가 있었고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계속 앞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
두 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히 시민들께 설명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치와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데이터로 설득을 한다면 시민들은 충분히 2050 탄소 중립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로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과금에 대해서 설득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 요금에 대해서 현실적인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 주장. 혹시 인센티브 그 웃는 분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박 교수님? 동안에는 그 가장 그 저감을 많이 한 세대들한테 그 시장님 표창이 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추후에는 이제 본사업 들어갈 때는 지역 기반 소상공인 분들과 협조를 얻어서 포인트를 이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하게 있어서 우리 옆에 이정수 총장님이지만 적절한 인센티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 됐지만 이제 그 탄소 포인트 제도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하거나 수원시처럼 이렇게 지역 화폐 소상공인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것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윈윈이 되는 부분이 많겠죠. 네, 우리 정 박사님. 네. 예, 지금 재밌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하나 안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줘서 뭔가 에너지를 전략을 유도한다는 그 제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는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해서 도시가스 전략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이상 절약을 하면 7%, 10% 이렇게 차등화해서 요금을 할인해주고 그 할인된 요금은 바로 통장으로 소비자 통장으로 직접 보내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그 가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 한번 숫자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소 부분은 이제 그 수소 경제가 이제 향후에는 엄청난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경제 시그널을 줄 거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의 발전 이런 부분 이제 수소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수소를 만약에 혼입을 했을 때 이용하는 가스 기기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수소 혼입을 해서 가스레인지하고 가스 보일러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수소를 15%까지 혼입했을 때는 아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어넣으면 이제 화학적인 어떤 그 공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 발생할 수 있으면은 기기 어떤 튜닝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현재 20%까지는 수소를 혼입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이용기기 분야에 더 많은 수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 혼입에 대한 부분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금년부터 실정 사업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스 공급하던 부분을 이제 수소로 전환을 하면은 그만큼 카본을 줄일 수가 있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만은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캐시백 저는 항상 캐시를 좋아합니다. 네.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동전 그게 작년 12월부터 더 처음 하신 거죠? 네. 내년은 또 할 겁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좀 정보화되고 알려줘야 되고 소비자 단체랑 같이 해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 네. 그 보조금 제도 관련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그 홍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그 뒷부분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가격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보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재정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지만은 가격 보조의 경우에는 사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격 보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비량을 바뀔 유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보조 대신에는 좀 더 추천되는 것은 이제 소득 보조의
그 정책의 방향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보조라고 하는 것은 정액으로 금액을 주는 건데 그건 또 이제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바우처 형태로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가격보다는 소득 보조의 형태로 가는 것이 일단 보조의 형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효율성을 봤을 때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회 보시는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 자체가 주는 또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더 뭔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활동을 더 억제하거나,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절약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보조금에 따른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이렇게 보조를 하는 정책보다는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은 정상대로 움직이면서 별도로 이제 취약한 계층은 별도의 형태로 보조하는 형태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면은 아까 그 가격이 전기요금이 결국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제도가 바뀌기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하나가, 현재는 지금 요금 체계가 산업부하고 이제 기재부에서 결정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뭐 요금만 따로 띄어서든지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합의해서 요금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축이 되는 것이 어떠냐. 마치 그 한국은행에 보면은 기준금리 같은 거 결정할 때 보면 금통위라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몇 가지 이해관계자 있는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조정이 될 수 있게 몰리지 않게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것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한 과정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권의 개입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가 좀 더 조정이 된다면 거버넌스 자체에서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주 중요하죠. 거버넌스에서. 그래서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전기위원회나 이런 데 독립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나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되는데, 다만 그 위원회 구성에서는 절대적으로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전문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독립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예산이나 조직도 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독립성을 가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단절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수 총장님, 소비자 단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에너지 시민연대나 소비자 단체 많은 단체분들하고 같이 유럽은 거의 진짜 오랫동안 에너지 절약 교육, 환경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달도 안 되고 교육도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일종의 들락날락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소비자들한테는 역효과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쭉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법정 교육에서도 환경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선상에서 소비자의 교육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홍보나 특히 또 인센티브가 물론 돈이 많이 움직입니다만, 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저는 아리백 시민 클럽에서 있다는 걸 오늘 하루가 지날수록 항상 배우는데 잘 배웠습니다, 김경호 선생님. 그래서 광주는 이런 거 말고도 꽤 많은 뭐 운동들이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면 에너지 관련해서 고맙겠습니다. 자, 총장님. 네, 뭐 교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첨언 드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에너지 절감, 절약, 또 효율화 정책 속에서 소비자 교육도 이루어져 왔고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에너지 시민연대가
가 생기기 이전부터 소비자 단체는 했고 또 에너지 시민연대가 생기고선 더욱더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국민에게 전파되고 이 실효성을 거두는 거는 사실 저희가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뭐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나 시민의 참여를 동기를 유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그 창호 뭐 그 지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 또 캐시백 여러 캐시백이 있는데 그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 그 책임 소비 뭐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에 아까 뭐 지역 화폐랑 연결되는 그런 이제 정책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엔 뭐 지역 화폐 예산도 막 줄어들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가 얼마나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동기를 유발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먼저 수원에서 하는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게 이제 좀 비슷한 사례가 수송 부분에서는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해서 말 그대로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여기는 뭐 인센티브 자체는 없고요. 좀 비슷한 사례는 지역별로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앱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수송 부분에서는 하나의 사례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광주는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가장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광주가 이제 97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그 동이 말 그대로 매년 5개씩 에너지 전환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총 15개 마을이 에너지 전환 마을로 지정을 돼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죠. 4년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활동가를 양성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된 활동들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알리백 이런 것들을 시민클럽으로 확산시켜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해보면 똑같은 매뉴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변형시켜 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은 광주의 양림동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 좀 접목을 시키는 거고요. 자연불황 마을이 있는 농촌에 가까운 곳들은 자연 생태농원과 연계시켜서 전환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에너지 시민연대가 오늘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켜 볼 필요성들이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안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예산이 아까 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유럽은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그 중요성, 심각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서부터 하려면 사실은 효율, 절약 이거는 제3의 에너지라고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일본이 재미있는 거를 했습니다. 오사카 교토에 PHP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15년 이상 됐습니다. 한 가구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에너지가 절약될까를 무려 80몇 가지를 찾아냈어요. 컨센트 빼기, 뭐 TV 전원 끄기, 컴퓨터, 노트북 이게 쭉 해서
심지어 한 가구당 얼마만큼이 절약되는지를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교토 오사카에 있는 가구 수. 그걸 했더니 1인 가구당 한 가구당 제게 한 100만 원 정도가 1년에 절약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실에 있는 뭐 아파트는요.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그 단지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뭐 디맨드 리스판스 수요 반응하는 그런 걸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지 관리 운영비 아파트에서 완전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나의 유지 관리비가 아파트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려주려면 지속적인 예산, 전문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 교육, 홍보, 네트워크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런 사례들, 광주의 사례도 계속해서 에너지 전환 마을 3개씩 만들어서 지금 15개 됐다. 그러면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원시가 하고 있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을 접목시켰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나온 거를 아까 도시가스나 소비자들에서 나오는 거를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참여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인센티브 드리고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큰 브랜드 네임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총장님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하고 나면 이제 숙제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받았으니까. 근데 숙제를 할 수 있는 범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주신 숙제는 조금 더 심화하면 좀 이렇게 물론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버넌스 체계, 금통위 같은 부분 아마 아시겠지만 준비하고 이미 있고 6월 말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와 금통위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일단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가스 캐시백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처음이고 지금 지급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청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신 거고 또 하실 거니까 방법을 조금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과 홍보를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서 몰랐네라는 소리가 안 들어야지만 이 또 하나의 세세한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저는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기후행동,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한테 갈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더 크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요금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전략 정책에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과 함께 이제 요금 부분도 같이 좀 논의나 전달되는 부분들이 좀 되는 것이어야지만 우리가 오늘 에너지 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떻게 보면은 답을 조금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토론해 주시고 또 우리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했던 정책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요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의 긴급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